는 350, 뭐 많게는 400, 500 이렇게 비용 발생이 되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특허 출원이에요. 그렇다면 출원과 등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록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다익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의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 다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알지만 예, 마구잡이로 들어오시면 되실게요. 잘못 들으셨네. 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알지만 이게 마구잡이로 계속 하긴 없죠. 할 수가 없죠.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특허 등록은 이제 정책 자금할 때 큰 잡점이 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뭐 이제 그 R&D 산업이라고 해서 개발 지원금 신청할 때도 크게 잡점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등록이 가장 좋은 건 맞는데 실험도 정책 자금을 진행할 때 가점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책 자금 이제 포커싱을 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저희가 자금을 할 때 장사의 형태는 재단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사업의 형태는 기금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의 형태, 재단으로 갈 때는 이 특허 출원 한 건이 증액의 효과까지 있어요. 증액. 기억하시는 팀장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1주차 때 그 재단도 예비 창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여기 보면은 재단 예비 창업을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교육 12시간 들으면 해당할 수 있고 또는 특허 출원을 하면 해당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쪼개서 보면은 교육만 들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근데 특허 출원을 하면은 최대 2천만 원 증액이 돼요. 그래서 재단은 적극적인 증액 효과가 있어요, 출원이. 근데 이제 왜 저희가 이걸 많이 활용하냐면, 앞으로 이제 미팅을 다니실 때, 물론 뭐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사업의 형태의 DB만 많으시면은 베스트지만, 장사의 형태의 DB도 컨설팅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장사 형태의 DB가 들어왔을 때 만나 뵙게 되면은 대부분 특허에 관심조차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당연한 얘기지만 무슨 치킨집에 특허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옷가게 여자 사장님께서 무슨 특허가 있겠어요. 없어요. 관심조차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재단 컨설팅을 진행할 때 특허 출원이 증액의 효과가 있다고, 증액의 효과.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일단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또 기금 컨설팅을 할 때는요. 기금은 이런 1억이 승인할 때 60점이라는 내부 규정표가 있는데 그걸 통과를 해야만 최소 1억이 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담당자들이 애매한데, 좀 애매한데 막 이런 말씀을 하게 될 때 그럴 때가 이제 플러스 막 1점, 2점, 3점 이렇게 부족할 때 점수가 애매한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특허 출원이 뭐 저희가 이제 기술성을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 틀리지만 플러스 1, 2점이 돼요. 그리고 또 부족하면 연구소 설립이 플러스 1, 2점이 또 돼요. 그런 식으로 가점을 채워가지고 기금 같은 경우는 안 나가던 기업의 혈이 뚫리는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어, 뭔가 근데 뭐 그래서 애송 건데 살았어요. 네.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단 컨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특허 출원을 내고 시작을 하는 거고, 기금 컨설팅을 할 때는 혀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제 알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또 마지막 세 번째는 1주차 때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계약을 잘 받는 이유 중에 하나. 특허가 아무것도 없는 기업은 무조건 특허 출원 그냥 저희가 하나 내어드리겠다, 공짜로. 그래서 계약금을 저희는 50만 원은 쉽게 받아요, 쉽게. 그리고 경력자에 따라서 이제 100만 원까지 계약금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특허 출원을 이제 무료로 해주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시간을 잘 배우셔야 되는데, 우선 이 특허 이제 개념을 맞다.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박멘토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오시면
이제 지금 연초라서 뭐 특례 작은 공문들 이렇게 많이 분석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공유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매뉴얼화, 조금 더 세분화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5건씩 계속 매뉴얼을 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뭐 간단한 거 뭐 인증서 가져오는 거 이런 거조차 뭐 공장 등록증 뜨는 거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매뉴얼화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앞으로는 여기 특허로라는 사이트에서 어,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는 건데 팀장님들 노트북에다가 이거는 꼭 설치를 해두시면 돼요. 여기 보면 고객 지원에 전자 출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자 출원. 물론 이 내용이 저희 카페에 특허 출원하는 방법으로 제가 동영상을 찍어두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 여기 메뉴는 이제 눈에 이제 이해를 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면 또 따라서 하실 수 있으니까 고객 지원에 특허 출원 들어가시면 왼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예.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여기 전문가, 초보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전문가랑 초보자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초보자용으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예, 뭐 용량 차이도 그렇게 크게 없고 음, 초보자용으로 하더라도 저희 출원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초보자용으로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앞으로 팀장님들 바탕화면에 저처럼 이렇게 태극마크가 2개가 생겨요. 그래서 요 이제 하나씩 이 프로그램 기능을 설명드리면 키포 에디터 영어로 되어 있고 조금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조금 단어를 좀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게 해놔가지고 키포 에디터는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 문서 특허는 그냥 문서 작업을 해요. 문서 작업 그 문서를 작업하는 거 에디터 그래서 편집하는 느낌이죠 에디터 여기서 특허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특허 문서 그다음에 아래 보면 통합서식 작성기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문서 만든 거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이제 저도 이거를 자꾸 접근하는 방법이 에디터, 뭔가 편집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는 특허처럼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 아래에 있는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이 문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허처럼 문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이게 특허 출원의 양식이에요, 양식. 저기 발명의 명칭 정하시면 되고, 기술 분야 정하시면 되고, 발명되는 기술 적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다. 이거를 다 적으면 돼요, 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어떻게 쉽게 적을 수 있는지를 이제 총 3가지 형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지금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특허 출원 문서를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음, 이게 제가 첫 번째 방법을 써가지고 특허 출원 대표님의 특허 출원 문서를 만들었던 샘플인데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대표님 특허 출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리 회사의 기술이나 또는 우리 회사가 개발하고 싶은 거, 뭐 예정인 거, 그런 거 다 포함돼요.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기술을 개발할 예정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영역, 그거를 특허 출원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제 대표님은 그, 이제 그 인터넷에서 3D로 이렇게 뭔가 물건을 살 때 3D로 자꾸 이렇게 구축이 돼가지고 구매자들이 그 과정이 3D로 자꾸 구현이 되니까 구매자한테 구매의 재미를 덧붙여서 매출을 더 증진시키는 3D 맞춤 플랫폼을 개발하신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뭘 모티브로 이걸 개발하게 되냐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처음 나와서 이거를 도입을 하고 폭발적인 계약고를 이뤘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많이 다녔어요. 물론 차가 이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여기서 이제 바로 가상의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견적 내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3D로 뭔가, 잠깐만요. 네, 나만의 제네시스 만들기. 네, 이렇게 내가 모터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스펜션도 고를 수 있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3D 반응형 전자생활의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티브로 만드시는데, 타이어, 아니 타이어, 도 막 불러오고, 네, 이런 식으로, 포스트 플랫폼, 이렇게 비싸 1억 2천. 그리고 이렇게 내부 컬러도 고를 수 있고 하면은, 아직 구매하지 않았지만, 이제 마치 내 차냐, 이렇게 내 차가 뭐죠? 이런 것들이 이제 3D 반응형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많은 전자상거래 대표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에다가 포스터를 올리고 그냥 경쟁하는 구도밖에 없다. 지금 경쟁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그 각 회사의 전자상거래 컨셉에 맞춰가지고 이런 맞춤 3D 플랫폼을 제작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셨어요.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대표님의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발명 명칭을 이제 제가 잡아준 거고, 그리고 이 구글링을 막 해가지고 처음에 미팅 갔을 때 대표님과 기업 상대표를 쭉 미팅을 하잖아요. 거기서 구글링을 통해서 좀 살을 덧붙여가지고 그냥 좀 문서화를 한 거예요. 문서화. 자, 이게 처음 하실 때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마인드는 뭐였냐면 대표님이 저를 믿고 저는 그때 당시 50만 원만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어, 경영을 하면서 100만 원씩 올려간 건데 50만 원 받았으면 다음 날은 일정을 쫙 빼고 사업 계획서 만들고 특허 출원할 거 있으면 특허 출원해주고 기사 낼 거 있으면 기사해주고 저는 다음 날에 그 기업에서 나를 믿고 계약을 했으니까 바로 즉각적인 거 그리고 작은 플랜 쫙 해가지고 하루는 그 기업의 타겟팅을 주고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구글링을 하면은 그 기업의 기술을 조금 더 문서화하는 거 3시간이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작성해 가는 거. 자, 아무튼 이 오른쪽에 대표님의 기술은 이런 건데 이제 이거를 그 방금 말씀드린 1차원적인 걸로 채워가는 방식을 좀 설명드릴게요. 왼쪽 앞으로 제가 이 빈 양식을 드리면 이 빈 양식을 복사해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에 맞게끔 이렇게 채워가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채워가시는 방법은 여기다가 발명의 명칭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 그리고 대괄호를 열고 제목을 복사해서 그냥 구글에다가 번역기를 돌린 겁니다. 영문명 넣고 대괄호를 닫고 제가 다 써놨어요. 기술 분야는 대표님이 갖고 있는 거 간략히만 쓰면 돼요. 이 본 발명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D로 구동되는 맞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 발명인 배경의 기술, 길게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 출원 문서는 네 가지는 길게 써야 돼요. 발명이 배경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 네 가지는 여기서 기술성을 평가를 하거든요. 기금 같은 데서. 요 네 가지는 좀 길게 써야지 여기가 이제 특허가 기술력이 있어 보이는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쓰더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기술 부자는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적었고, 발명의 백년 기술이 뭐였냐? 대표님께 이제 미팅을 한 걸 토대로 적었던 거죠. 요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이 별 이제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일반적인 그냥 포스터 경쟁밖에 안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3D 반응형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구매자들이 그 과정을 즐거워하시고 또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 플랫폼을 각 기업에 맞춰서 어, 제작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제가 X라고 친 거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특허 문화 필요 없고, 발명 내용 필요 없고요. 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근데 이것도 제가 짚었던
네 가지는요, 사실 말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냥 기술화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해결하고 있는 과제는 위에 말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시장이 점점점 이렇게 차별점을 두지 않고 그냥 포스터 경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더 거시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자체가 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가 해결하는 과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뚜루루루 쳐주시고요. 근데 여기 청구한 그대로라고 쓰면 돼, 뒤에 거 아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청구항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출원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절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 등록 절차는 정말 이 기술을 누군가 침해하지 못하게끔 막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청구예요, 청구. 이 기술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청구할 거야. 그게 청구항이거든요, 청구항. 그래서 여기는 청구항 그대로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청구항 그대로. 음. 그리고 좀 내려서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 효과도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똑같이 쓰면 안 되고 그냥 비슷하게 좀 꺾어서 하면 돼요. 발명의 효과는 우리의 이 3D 맞춤형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 더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문서화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일단 도면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도면 그거는 등록할 때 얘기고요. 출원할 때는 그냥 간단한 공 정도만 이렇게 도면이에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대충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저 사각형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텍스트만 친 거고 그냥 화살표지. 반응형 웹사이트에 들어오면은 고객들이 들어오면은 움직이는 3D 플랫폼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 근데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미리 3D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구매 재미를 더하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둘 다 구동한다. 어, 슈러는 도면 가지고 그 도결이 나지 않아요. 슈러는 부결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술 문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을 제출했을 때 이게 어떤 기술의 흐름도인지 그것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도만 그냥 흐름도만 이렇게 도면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등록할 때는 정말 막 여러 가지 이 프로세스에 도면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실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셔도 도면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일은 이 시스템의 구동 방식이다. 간단하게 쓴 거죠. 도일은 이 시스템의 구동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자, 요거는 대표님과 좀 여쭤보면서 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썼고, 또 이제 기업에 좀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기업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봐서 그걸 또 구글링을 해가지고 좀 살을 더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은 뭐냐? 도의를 청구했다. 그리고 청구항은 뭐냐? 이 3D로 반응하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다. 자, 이거 실제로 등록을 저렇게 하면은 안 돼요. 너무 기술을 청구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3D로 반응하는 홈페이지는 다 지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런 건 등록이 안 돼요. 하지만 슈러는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1차원적인 방법이고 지금 안 써요.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하시고 저희는 세 번째 방법을 쓸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약. 이거에 대해서 총 요약을 하시면 돼요. 한두 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대표도 도1이라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도1. 도1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도1이 뭐야? 그래서 사진만 업로드를 하시면 끝나요. 이게 이제 특허 출원 문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5년 전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래도 뭐 내용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대표님을 위해서 좀 더 풍부하게 써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풍부하게 써야 기금에서도 이거를 이제 기술력으로 평가를 해주니까 이제 기술력이 있게끔 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특허로라는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키프리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대표님의 지금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만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과 관련된 키워드. 그러면은 검색을 하면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특허 실용 신안이라고 있죠. 저희는 특허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저희는 실용 신안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용 신안을 체크를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를 한 번만 더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키프리스에 오셔가지고 대표님과 관련된 여기 특허만 체크하셔가지고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표님과 유사한 특허가 등록된 아니면 특허가 취소된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보이시죠? 여기 공고 전문 들어가시면 이제 낯익은 그런 폼이 보일 겁니다. 지금 저희가 메모장에서 봤던 요약, 메모장에서 봤던 청구항, 이거 변리사가 쓴 거예요. 이 정도면 청구항이 기술 분야, 배경 기술, 이제 과제 해결 수단. 지금 메모장에서 저희가 구글링 하면서 썼던 거는 변리사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를 정도로 잘 써주시죠? 네, 이렇게 변리사가 쓴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에서 좀 더 기술화를 하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이게 공개된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기금에서 다 필터링 합니다. 이거 너무 똑같이 이미 등록된 특허가 있다. 기술로 좀 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거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사하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살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미팅을 토대로 구글링을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방법.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계속 기술이 개발되면 기술을 이용해야겠죠. 뭐 정 멘토님한테도 들으셨겠지만 벤처 인증 옛날에 정말 어렵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GPT로 편하게 하고 계시죠. 네, 똑같습니다. 자,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프롬프트를 자, 우선 카톡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다 보내드렸어요. 자, 어떤 식으로 GPT를 쉽게 쓰는지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대표님의 기술을 이제 특허 출원 문서를 GPT를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GPT를 활용할 때, 뭔가 그냥 그 똑똑한 친구한테 편하게 고민 상담한다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편하게 질의를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대표님의 그 업체 미팅을 토대로 대표님이 이제 대표적인 3D 반응형 플랫폼, 그러니까 홈페이지랑 앱을 개발한다. 홈페이지, 뭐, 3D로 반응하는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타깃으로 그 기업에 맞는 맞춤 플랫폼으로 제작을 해주고 있다. 구매자들의 흥미를 돋궈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그냥 회사 소개 간략하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밑에 그 프롬프트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복사 하셔가지고 GPT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잘 써주고 있습니다. 음, 자 일단 이렇게 잘 쓰여놓게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일단 초벌을 얘가 잘 이렇게 이끌도록 간단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작성한 거에서 제가 네 가지는 더 이제 저거 네 가지는 제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만 더 자주 달라 하면은 진짜 지금 쓴 거에서 세 배, 네 배 더 해줍니다. 음, 신기하게. 예, 더 내용이 풍부해졌어요. 예. 여기서 뭐 더 늘리시고 싶으면 이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작성해달라. 더 내용이 확대가 되는데 이 정도 하셔서 이렇게 음, 메모장에다가 저거 GPT가 한 거를 이제 다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이런 특허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변리사님 한 이제 50만 원 정도를 해주는 특허 출원 해보시고 GPT랑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정말 좀 100만 원 정도 내면은 막 이렇게 40장씩 하는 또 별상도 있는데 특허 출원 이제 50에서 100만 원 기술력을 어필하는 목적, 가점 목적으로는 요 정도 퀄리티로 별상도 해주십니다. 요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15장에서 20장 정도의 기술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팀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오케이. 만났는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났는데 도대체 뭐 치킨집은 무슨 특허를 내야 되고, 여기 지나가던 저기 뭐 옷 가게는 무슨 특허를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것 또한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그것 또한. 자, 리셋을 해가지고. 어렵게 부탁한 거 아니죠? 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 특허 출원을 아니, 우리 회사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싶은데 한 5가지만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GPT가 이미 출원된 그런 이제 이 업계에서 출원을 했었던 그러니까 출원을 할 법한 내용들을 알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볼까요? 가상 마케팅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태그를 이용한 의뢰 추적? 이거는 좀 무서운데? 여기 여자친구 이런 거 선물했다가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여기서 괜찮아 보이는 거, 이런 게 요즘에 도매를 하시는 분들 요거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떠한 걸 하려고 할 때 AI로 그 사람 이제 맞춤으로 이렇게 뭐,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많이 들어요. 요거를, 예, 또 질문한 겁니다. 똑같이 아래 프롬프트를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다시. 너가 추천해준 이걸로 아까 똑같이 아래 양식에 맞게끔 해주고 그 중에서 4가지는 최대한 기술적으로 작성해줘 하고 하면은 이제 팀장님들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났는데 이런 소상공인의 피커 컨셉을 뭘 잡아야 되는지 헷갈려하지 마시고 GPT한테 발명할 만한 그거를 이제 하나 정해달라. 그럼 그거를 잡고 또 아래 프롬프트를 붙이면은 이렇게 쭉 잘 써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4가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3, 4배 정도 더 길게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은 더 풍부하게 기술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하는 목적은 등록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전자자금을 진행할 때 정말로 가점이 되고 진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술 평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특허 출원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결사 통해서 하시면 정말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이제 대표님 안 들어가게끔 저희가 이제 그런 업무 추진 비용의 서비스를 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가지고 재단 들어가면은 가점으로 인정을 해줘. 가점으로. 이렇게 해서 특허 문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특허 출원 문서 만드는 방법. 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특허 출원 문서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다 옮겨 적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실제로 특허 출원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 아까
다 옮겨 적은 거 아닌 시간상 지금 GPT 거 다 옮기진 않고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제 설치를 하셨으니까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에디터가 이 문서 작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래 통합서식 작성기가 제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에디터를 이제 여셔가지고 저것을 예, 나 이것도 설명드려요. 방금 뭐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방금 이거 저는 아직도 이해는 안 가는데 얘는 뭔가 부산하게 되게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매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이게 제가 옛날에는 이게 막 특허 출원을 이렇게 자주 하진 않았었는데 한 달에 만약에 한 달 텀이 이 정도 있었다고 하면은 방문 전에 반드시 얘를 업데이트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뭘 그렇게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날에 반드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 이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 프로그램을 대표님 컴퓨터에 깔 필요가 있나요? 없죠. 네, 팀장님 노트북에만 깔아놓고 방문하셔서 대표님 USB에다가 인증서만 꽂고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팀장님 노트북에만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건데 저기에 꼭 업데이트를 전날에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어, 처음 보시면 이렇게 뭘 해야 할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가만히 의식의 흐름대로 저희는 지금 특허 출원을 할 거니까 저기 메뉴에 특허 출원 새 문서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특허 출원이니까 또 특허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특허를 낼 건데 영어로 할 거 아니니까 국어로 하면 되는데 자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특허 그 문서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명세서. 네. 그래서 특허 명세서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만든 게 그 저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뭘 식별 항목으로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림 같은 걸 뭘 넣을 거냐. 그래서 저희 도면을 넣을 거다. 음, 그냥 도면이 자동으로 체크돼 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냥 도면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낯익은 양식이 보이죠? 지금까지 만든 거 있죠? GPT랑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주의사항이 여기 쓴 거 복사를 할 때 앞뒤 빈칸이 없게끔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업데이트는 하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요. 뭐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저기 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제목의 뒤에 끝에 가서 엔터를 누르고 바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은 오류가 떠요. 오류가 마찬가지로 공백 없이 복사하시고 이렇게 제목 뒤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 엔터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쭉 해볼게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 정말 1분도 안 걸리니까. 자, 보호의 설명은 삭제를 하면 되는데 이건 별리사들도 삭제해요.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거 보호의 설명 삭제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삭제하면은 에러가 떠요. 이러면 안 되고요. 드래그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삭제를 눌러야 알람이 떠요. 깔끔하게. 그러면은 얘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네. 이 정도 보호의 설명은 조금 특이한 거예요. 청구한, 요약, 대표도, 마지막으로 도면을 업로드해라. 도면 엔터 치고 아까 만든 그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거를 이제 이미지 여기 이미지 업로드 하시면 돼요. 이미지 바탕화면에 있는 바탕에 빼놨는데
자, 여기서, 나 도면 만든 게 안 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팀장님도 계시거든요. 이게, 저기 보시면 PNG가 안 되고 JPG만 업로드가 되니까 혹시 안 뜨면 PNG로 저장돼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특허 출원의 80%예요. 80%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은 이 문서 작업이 그냥 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제출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출. 자, 제출은 뭔가 이 메뉴 중에서 이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위에 보면은 제출 파일 생성이란 게 있습니다. 저거를 클릭하시면은 뭐 이렇게 쭈루루를 검토를 하면서 저장하라고 떠요. 자, 여기서 이 저장하라고 한 4번 정도 뜨는데 저는 편의상 이렇게 기수로 적고 있지만 요거는 팀장님 그 기업에 맞춰서 기술 제목을 지으셔야겠죠. 근데 이제 기술 제목을 짓다가 무슨 어 이거를 똑같이 다 적어야 되는데 기술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A 기술 하다가 그 세 번째 저장할 때는 뭐 오타 나가지고 소문자 A 기술 이러면은 이따가 문제가 오류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술 제목을 이렇게 하나 정했으면은 저장하는 거 다 똑같이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네 번 정도 뜰 거예요. 네 번 정도. 그래서 저장하는 이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네 번이 뜰 거니까 다 똑같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뭐 확인이 뜨면 하고 끄시면 돼요. 이게 다 된 거예요. 뭔가 막 빨간색으로 오리 팡 뜨지 않는 이상 그냥 잘 된 거예요. 이러고 끄시면 됩니다. 떴죠? 네, 또 떴죠. 저장. 예, 저장은 다 하셔야 돼요. 똑같이 같은 이름으로. 기술 문서 다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마지막에 오류가 안 떠요. 마지막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 건데 제출하기 전에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특허로 사이트에서 지금 저희가 특허 출원을 만들 때 제 명의로 팀장님들 명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의 자산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만 준비하고 대표님 이제 인증서를 꽂고 대표님 걸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방문하기 하루 이틀 전에 대표님한테 특허로 회원가입만 해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회원가입. 여기는 회원가입 이름이 특허 고객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원가입. 저것만 하루 이틀 전에 대표님한테 미리 저거 회원가입만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거를 뭐 승인해 주는데 하루 정도 소요가 돼요. 하루 정도. 부결나는 건 없는데 하루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대표님 저거 회원가입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한테는 대표님 이름으로 낼 거기 때문에 범용인증서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험이 있어. 이제 질문하시는 게 법인 기업은 법인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일단 저희가 작은 목적으로 가점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대표님의 명의의 자산이면은 가점으로 인정을 받아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냥 대표님 개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개인 명의. 저희는 가점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허 고객 등록은 대표님 개인 명의로 가입을 부탁드리고, 그럼 이제 방문했을 때 대표님 인증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서 인증 꽂아가지고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예, 예, 네, 네. 네. 이제 같은 이제 내용이긴 한데, 법인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평가를 받을 때 대표님의 특허 자산이 가점으로 인정이 돼. 예, 그래서 이제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표님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대표님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개인 이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음, 자, 이거를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되거든요.
대표님의 특허 아이디 번호, 여기 이거를 뭐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거고. 네, 자, 이렇게 메모를 하면 됩니다. 대표님 거, 제 거 말고. 네. 자, 그럼 이제 대표님 아이디도 알게 됐으니까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제출 프로그램을 열면 왼쪽 위에 보시면 국내 출원 서식이 있고 특허 출원서라는 메뉴가 맨 위에 있어요. 저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음, 여기서 대표님의 특허 그 아이디 번호, 고객 번호가 아이디거든요.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자, 요거를 입력해 볼게요. 4, 2021, 0204, 206, 성함, 주년. 이렇게. 네. 아니, 아이디랑 성함 적어주시고, 스크롤 조금만 내리면 출원인과 동일, 발명인도 대표, 출원도 대표. 이런 식으로 출원인과 동일 누르면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세금이 70%가 감면이 돼요. 발명인과 출원인이 동일시 되면은 세금을 70%나 깎아줘요. 예. 그래서 대표님 명의로 자산을 이렇게 지식자산을 만들어주는 목적도 있지만 세금이 많이 떨어지니까 대표님이 직접 출원한 걸로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만든 명세서를 제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맨 위에 메뉴 보면은 명세서라고 있어요. 명세서 맨 위에. 자, 저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만든 거 그거 그냥 업로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맨 위에 명세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저기 파일 첨부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해서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네가 알아서 찾아봐 이런 느낌으로 어디인지 몰라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일단 C 드라이브가 있어요.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한번 유출을 해볼게요. 이게 그냥 알려드리는 것보다 팀장님들이 한번 접근 방식을 유추해 보세요. 저희가 아까 편집 프로그램 이름이 영어로 뭐뭐 에디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대충 봤을 때 굳이 찍자면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폴더에? 그쵸? 네, 그거 정답입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관문이 있죠. 근데 저희가 저장을 했잖아요. 도대체 대충 봤을 때 저장과 관련된 뭔가 이게 저장된 게 있을 것 같은 폴더 이름이 뭐 같아요? 뭔가 저장과 관련된, 네. 네. 맞아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외우시기보다는 그런 접근법. 저도 옛날에 이게 외워지지 않아서 뭐 저만의 생각한 겁니다. 데이터에 있겠구나. 다른 후보 선수가 없어요. 헬프는 아닐 거잖아.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네. 데이터에 들어가시면은 또 여기 마지막인데 이거는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이건 뭐 설명할 게 없는데 그냥 텍스트 출력 명세서 자체가 HLZ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유출되는 게 없어요. 그냥 HLZ에 들어가면은 팀장님들이 저장한 이름이 있죠. 네. 네, 그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HLZ. 그냥 이름이 그냥 HLZ 확장되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입력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입력. 입력을 누르시면 되는데, 입력을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심사 청구를 할 거냐? 음. 심사 청구는 지금 저희가 출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등록까지 하고 싶을 때, 등록할 때 심사를 하는 게 심사 청구예요. 근데 저희는 등록할 거 아니죠. 그러면은 아니오를 하시면 되는데, 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특허 출원하는 목적이 계약금을 잘 받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자금 풀 때 가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금을 갈 때 재단을 가기도 하고 기금을 갈 때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금을 갈 때는 얘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금 담당자들은요, 이거를 기술 점수를 평가할 때 이런 거절이 나옵니다. 너 심사 청구 안 했네? 이거 그냥 등록할 마음이 없네. 기술화를 할 마음이 없잖아. 그냥 만든 거잖아, 이거.
됐어, 너네 이거 평가 못해. 이렇게 거짓 나와, 기금은. 재단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특허 출원의 양식에 맞게 제출하면은 심사청구 안이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해줘요. 근데 기금은 쭉 보다가, 너 심사청구 안 했네? 이거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금은 예, 재단은 아니요. 팀장님 생각이 나시는 게, 뭘 그냥 다 그럼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대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세금이 70%가 감면됐잖아요. 근데 심사 청구를 하면 거기서 4.5배가 더 붙어요. 4.5배. 자, 안이유를 해볼게요. 자, 일단 안이유를 했어요. 안이유든 얘든 예, 진행은 다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한 장당 가격이 나오는데, 원래 지금 제가 대충 만든 거라서 6장인데, 6장 하는데 46,000원이지만 감면해서 13,8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사청구 예를 눌렀다면 대략 8만 원 돈이 나와요. 대략 8만 원 돈. 대략 조금 비싸요. 조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GPT를 활용해서 이 입장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 20만 원, 15만 원 나와요. 신사청구하면은. 예. 근데 물론 변리사님들도 그 100만 원 받고 세금은 당신이 내세요가 당연한 룰이에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대표님이 내세요 하면 되는데, 그냥 좀 뭔가 재단 사이즈는 저렴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안이유를 하는 편입니다. 안이유를 하는 편. 그러니까 좋은 특허 공짜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안이유를 하는 거죠. 근데 기금 컨설팅을 할 때는 당연하게 대표님 이거 기금 관리면 이거 특허 출연 있는데 제가 100만 원은 그냥 그 서비스로 그냥 이거 잡아드린 건데 세금은 내셔야죠. 세금은.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세금. 음. 자, 아무튼 심사청구 얘는 기금 쪽으로 갈 때, 아니오는 재단 쪽으로 갈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만 하면 되는데, 저 위에 인수 제출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막 해가지고, 또 이제 이제 저장하라고 떴죠? 똑같이 다 저장해야 돼요. 이거 제목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될 수도 있어. 마지막에 오류가 뜨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저장. 누르면 또 이제 팝업이 하나 뜨거든요. 이거 말고, 제출문서 생성 이걸 누르면, 팝업이 떠요, 팝업. 자, 떴죠? 음. 자, 이거 이제 저희가 작성한 게 정말 기술문서처럼 이렇게 이제 넘버링도 붙어가지고 최종 명세서에 이 최종 명세서 이거를 인쇄 버튼을 하시면 돼요. 인쇄. 이미지로 저장이 아니라 인쇄를 누르시면은 PDF로 깔끔하게 따집니다. PDF로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아무 데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 명세서 파일이 이렇게 이제 우리 손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 결과이죠. 최종 결과. 뭐야? 잠깐만요. 다시 뭐 잘못 저장했나? 모두 맞잖아요. 모두. 이게 된 거요. 이렇게. 저거는 왜 한 장만 됐지? 제가 뭐 잘못 클릭했나 보네.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만든 서류를 이렇게 도면까지 해가지고 이게 최종 제출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마지막 사실 마지막 주차인데 지금 이게 90%가 끝난 거예요. 예. 이제 결제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게 특허 명세서라고 하거든요. 명세서. 요게 일단 기본 제출 서류예요. 요거를 대표님한테 출력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절이 나와요. 이게 그냥 당신이 저기 뭐냐 한글과 컴퓨터 켜가지고 작성한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제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제를. 그래서 맨 앞장에 이 인증서가 하나 딱 이렇게 특허청에 인증서가 붙어 있는 확인서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할 겁니다. 이제. 네, 이제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프린트로 저장했으니까 얘는 끌게요. 저는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명세서니까 얘는 소명을 다 했으니까 끄기. 이제 돈 내면 돼요. 자, 대표님 이제 남은 절차 인증서 껴져 있는 걸로 전자인증 하시고, 어, 됐죠? 전자인증하면 오른쪽으로 저렇게 넘어가요. 다음, 온라인 제출, 예, 누르시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르르 지나가면서, 음, 돈 내라 이렇게 떠요. 여기 보면은 13,800원 돈 내라. 온라인으로 낼 거냐? 이거 클릭하면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뭐 핸드폰 결제 이 세 가지가 뜨거든요. 네, 여기서 내셔야 돼요. 네, 그래야 특허 출원 사실 증명원이 나와요. 네, 결제를 여기서 하실 겁니다. 자, 만약에 저게 오류상 안 뜨더라도 그럴 일은 없는데요. 안 뜨더라도 음, 여기 수수료 관리 가서 수수료 납부 가면은 오늘 그 진행한 거 이거 온라인 납부 클릭을 하면은 1월 5일 오늘 지금 방금 진행한 거예요. 방금.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납부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어, 여기 어, 여기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셋 중에 대표님 표현하신 걸로 내시던가 아니면 팀장님이 결제해 주시고 실비를 받으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을 환불을 이제 해야 돼요. 저게 사실이라는 증명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 메뉴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메모를 하실 게 어, 방금 저희 출원한 그 출원 문서의 번호를 아셔야 되잖아요. 대표님 아이디 말고 방금 출원한 거 보통 이제 로그인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상한 짓 안 하면은 한 건 되어 있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맨 위에 보통은 있지만 저는 뭐 자꾸 이상한 거 많이 해서 오늘 출연한 거 여기 있죠. 여기 얘를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특허 출연 번호 얘를 메모하시는 거예요. 메모 두 개 하면 돼요. 대표님 아이디 특허 출연 번호. 자 그럼 다시 메뉴에 돌아와서 여기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돼요. 증명서 발급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발급 신청 버튼이 있죠. 발급 신청. 네. 자,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특허가 사실이라는 거, 특허 출원 사실 증명원을 발급 누르면 됩니다. 네. 우리 특허가 사실이다. 네. 발급 신청을 눌러서 방금 메모한 특허 출원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돼요. 1243 홍보 확인용 그다음 온라인 이렇게가 출원 방금 된 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인 하면은 지금 막 특허 출원한 게 막 떠 있어요. 그 클릭해가지고 특허 출원 번호만 내부를 하셔서 증명서 발급된 특허 출원 사실 증명원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출원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청을 누르면 오류가 뜰 겁니다. 실패였습니다. 현재 방식 심사 중이므로 심사가 완료 후에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뜨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 방식 심사는 당신이 제출한 특허 출원 양식을 잘 지켰는지 사람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원이.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특허 출원 양식을 그것만 잘 지켜서 내시면은 이거는 다 통과해요. 다.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드린 거 그대로 다 하시면은. 근데 이제 방식 심사가 빠르면 다음날 해주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일주일 정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늦게 되면은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일주일 넘었는데 왜 아직도 방식 심사냐 좀 처리 좀 해달라 그러면은 빠르게 처리해주기도 하고요. 저희 기업이 조금 급해서 그런데 미리 조금 좀 땡겨서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은 정말 더 빠르게 땡겨서 주기도 해요. 사람이 하는 거라 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문자로 방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자가 가요. 네, 그러면 다시 다시 그때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발급 신청, 다시 한번 출원사실 증명 신청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번에는 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떠요. 그러면 다시 증명서 발급에 가셔서 여기 신청 결과가 잘 완료가 됐는지 확인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탁 넘어와 있어요. 한 줄로.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넘어왔으니까 출력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증명서 발급에 가셔서 문서 수신함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쪼개나면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 다 있으면 안 될까 싶긴 한데 이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서 여기 달성 번호를 달성 번호 이거를 클릭하면은 PDF로 한 장짜리 그 특허청 도장이 담긴 확인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허 출원 세트는 당연한 얘기지만 명세서가 일단 기반이 되고요. 그 앞장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특허청의 확인서, 네, 특허 출원 사실증명원 그 한 장짜리가 맨 앞에 표지로 와야 돼요. 표지. 그러니까 한 장짜리 확인서 표지 그리고 뒤에 수십 장의 명세서 이게 스테플러로 탁 집어가지고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재단에서도 가점으로 인정받아서 증액의 효과가 있고 기금에서도 애매한 기업들 플러스 1점, 2점 이렇게 혀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허 출원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출연만 하는 영어 예. 신나 그러다 그렇죠. 뭐 특허 출원은요.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좀 비약적이긴 한데, 내용 자체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다가 장주영 바보라고 하더라도 출원은 나와요. 출원서는 나와요. 근데 등록이 안 돼요, 당연히. 네. 출원은 그래서 무게감을 잡고, 뭘 어떻게 써야 통과가 됐다, 그건 아니고요. 뭘 써도 나와요, 뭘 써도. 양식만 지키면 돼요. 이거 신고만. 네. 어, 대표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특허 출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나는 이걸 내가 기술을 내 거를 만들 거야 찜 하는 게 출원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남이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등록 절차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이름으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재 기술을 해도 되고, 그 회사가 향후에 하고자 할 수 있는 기술을 예상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맞아요. 진짜 이게 공포한 분위기가 큰
예, 알기 못하게 예. 해야지. 아, 네, 네. 그걸 공부하고 그 사람 생각하는 그 이해지. 어, 그게 하는 게 근데 맞아요. 그래서 출원이 제가 찜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찜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먼저 찜한 사람이. 그래서 3년 이내, 그래서 3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라고 떠 있는 거예요. 3년 후에는 찜한 거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예. 친구가 이런 네. 이런 방송 중결들이. 그래서 별도들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님의 기업에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랑 유사하게 출원되어 있는 게 있네요. 하면은 그걸 좀 우회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우회해서 그 기술하고 조금 다르게끔 하는 게 변리사님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원은 아무나 돼요. 아무나. 누가 찜한 기술, 나 그럼 다음 찜 이렇게 똑같이 해도 돼요. 출원은. 근데 이제 등록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등록에서. 그러니까 등록은 변리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점이 돼요. 가점인데 인정받으려면 요즘에는 비금 담당자들도 제가 아까 만든 그 1차원적인 그 정도 수준은 내용이 부실한데요. 뭐 이런 게 거절 나와서 이제 문명을 쓰는 거죠. GPT 하면은 기술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정말 뭐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게 참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 저희 서울 놀러 오실 수 있으면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GPT가 이제 두 가지 뭐야 GPT가 두 가지 결제 모델이 있잖아요. 하나는 기본 모델 한 달에 20달러. 지금 20달러짜리로 해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쓰는데 최근에 새로 나왔죠. 프로 버전이라고 해서 한 달에 30만 원짜리. 저는 그걸로 쓰고 있는데 정말 더 잘 써줘요. 정말. 그래서 뭔가 더 기술적으로 쓰시고 싶을 때 서울로 올라오실 때 저희 회사 컴퓨터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 아까우시니까 이걸로 그냥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두고 있어요. 진짜 똑똑해요. 5 버전은 이 4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100만 원도 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자, 그래서 팀장님들도 반드시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 되실 때 팀장님들 명의로 회원가입을 반드시 하시고요. 회원가입할 때 인간도장 찍으라고 나와요. 인간도장. 근데 그럴 필요 없고 옆에 그냥 서명으로 해도 다 회원가입 되거든요. 서명으로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대표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팀장님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나 이러이러한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이러이러한 교육업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업종에서 저기 특허 출원할 만한 거 추천해줘. PPT한테 그거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가 보내드린 프롬프트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메모장에 옮겨보세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80%는 끝난 거예요. 80%.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친구맨에다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제출 끝. 그 다음에 그 제출 파일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제출. 물론 이 과정에서 메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면 전화 주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시고 저거 클릭하시고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음. 대부분 다 처음 저랑 소통하실 때 이렇게 클릭하면 끝난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 막 이러시는데 다 그 뒤로는 혼자서 잘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코 추천. 자, 오류가 당연히 잘 안 했어요. 오류가 생각 아, 나타나. 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 오류가 그 노란색 오류는 괜찮은데 빨간색 오류가 뜨는 거는 그 뭔가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잘못한 거예요. 네. 예. 그쵸. 방시심사 오류.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방시심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일요일기로 하잖아요. 네. 거기는 또 공무원 집단이니까, 방시심사를 집행 못해요. 그 오류가 정상.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저희 법인 정관 장비를 이제 할게요. 특허처럼 증명 이렇게 이거 특허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장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정관을 어 저는 이게 가장 뭐 개인적으로는 애정하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신입사원분들도 이걸로 쉽게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더 세일즈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제도 정비 컨셉이 수십 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하면은 대표님이 잘 안 먹히는 좀 카테고리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생각을 바꿔서 다르게 접근하니까 수월하게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애정하는 이유는 누구나 정관의 점도 몰랐다가도 쉽게 쉽게 법이 만났을 때 최소 100은 더 세일즈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 그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특강 때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법인 솔루션을 제안할 때, 법인 영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기업 영업을 그동안 다 알려드렸잖아요. 법인 영업은 법인만을 타겟으로 여러 가지 뭐 가지액분, 이익금, 고급 솔루션을 뭐 차명주 정의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금융상품을 제한하는 것들 보통 법인 영업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세일즈가 나오는 부분이 정관 계정이거든요. 정관 계정. 자, 이 법인 영업, 그 법인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법인은 다른 사람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 모든 단어들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이해가 편해집니다. 그냥 법인을 물건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만 모든 게 편해요. 네. 자, 그걸 이제 전제로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나라 상법에는요,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각 회사의 정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상법에 법으로 규정짓고 있어요. 자, 정관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규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권장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모든 게 다 쭉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유예요. 법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 법인도 마구잡이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정관에 있는 대로 그 규칙대로만 행동을 해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항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표님들이 법인을 세울 때 대부분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가게 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법인에서 유리한 그런 행정적인 조항들을 대부분 다 누락되어 있고 그냥 설립만을 위한 내용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다 그런 건 아닌데 10군데 가면은 한 7군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7군데가. 한 두세 군데는 컨설팅을 받았거나 두세 군데는 법무사를 잘 만났거나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들 대표님들 알고 있는데 근데 대표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적인 조항 쫙 설명해 주면은 좋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우리 법인에서 이거 행할 때 바꿀게요. 이런 거절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첫 번째 기존의 이 제도 정비를 제한하는 포인트 다르게 실제로 법에 근거해서 대표님의 급여적인 조항을 얘기합니다. 대표님, 일단 법인에서 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항도 들어가야 되지만 대표님이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적인 조항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상법 388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상법 388조에 근거하면 이사의 보수, 대표님을 뜻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아니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짓고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 상법을 위배한 법인 대표님들이 대법원까지 넘어가는 판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면서 바로 또 다른 법을 이루어진 거예요. 법원 판례. 이 자료를 다 드릴 건데 이걸 반드시 보여드려야 돼요. 대표님, 방금 말씀드렸던 상법 388조를 위배해서 세무조사가 와가지고 대법원까지 넘어가는 대표님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게 무슨 사례냐면요. 상법에 근거해서 정관에 있든가 주주총회를 하고 급여를 받아오셔야 되는데 정관에도 없고 주주총회도 안 하고 급여를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급여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와서 대표님 급여 이거 왜 이렇게 받아갔어요? 문제를 삼은 거죠.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고 넘어가고 결국은 대표님이 특수관계, 그러니까 법인이 다른 사람이긴 한데 특수관계인이 된 거,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근데 그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시 반환해라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예요. 음.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표님이 그런 이제 판례가 판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표님이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실 거예요? 이거 180억짜리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항소는 한번 하죠. 대법원까지 갔는데 기각한다. 뭐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이거 그냥 그대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캡처한 거예요. 제가 빨리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대표님께 얘기하는 거죠. 대표님, 그래서 요즘에 이 상법을 위배해서 세무조사가 와가지고 대법원까지 넘어가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정관에 급여적인 조항까지 잘 잡혀 있는지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이게 문 띄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정말 행정적인 조항만 얘기 듣다가 이거 얘기 들으면은 귀가 이제 열리는 대통령이 많아져. 귀가 열려요. 이거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브리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래서 꼭 이거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관에 대해서 이제 개정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법인 용어 몇 가지만, 재무제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정관 수업에 들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포인트는 정관을 이제 개정을 니즈 환기를 하는 저희만의 노하우. 첫 번째, 법률을 근거로 귀를 여는 거예요. 대표님이 급여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두 번째, 수수료 제한이 심플해요. 금융상품을 제한하지 않고 깔끔하게 100만 원만 제한하고 깔끔하게. 그러면 대표님께서 기승전결이 쫙 되어 들어맞으면은 그러면 저희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손쉽게 말이 나와요. 이거를 오늘 쭉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한 용어 설명하고 식사하시고 이제 할 건데요. 저도 일단 이 용어 설명에 앞서서 저 뭐 회계사, 세무사 아니에요. 그냥 이 정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거지. 너무 딥하게 이상한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뭐, 그거 배당락이 그렇게, 저 몰라요. 저도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정관 세일즈를 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이거를 5년 전에 막, 저도 이게 기업 영업 말고 법인 영업이랑 기업 영업은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법인 영어 고수든 찾아가지고 수강료만 이것도 1,000만 원 넘게 썼었는데, 근데 스승님한테 배울 때, 아니, 저는 자산도 몰랐어요. 자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자산이 큰지, 자본이 큰지 개념도 몰라. 아무튼, 일단 자산 총계라는 게 가장 큰 계정이 가장 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억하는 건 산, 예, 마운틴. 마운틴이 거대하니까 자산이 가장 큰 계정이다. 그 안에 부채가 있고 그 안에 자본이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다 이 순서대로 모든 재무제표가 다 이 순서예요. 자산 총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채 총계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으로 자본 총계가 쭉 나와요. 음. 근데 부채 비율을 구하는 거는 여기 분자, 분모, 예. 분자 맞죠? 네, 분모. 네. 그리고 여기는 나눠가지고 하면은 그게 부채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부채 총계 같은 경우, 재무제표에 그냥 다 써져 있어요. 예를 들어, 부채 총계가 2억 원이다. 2억 원 나누기. 자본 총계가 1억 원이다. 1억. 나누면 부채 비율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백분율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부채 비율 200%의 기업.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부채 계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부채. 당연히 얘기지만 갚아야 되는 돈이죠. 대표적인 게 외상 매입, 서비스나 제품을 받았는데 돈 지급 안 하는 거죠. 저거 높으면 일단 신뢰도가 좀 없는 기업일 수 있겠죠. 외상 매입이 너무 높으면. 자, 차입금. 저거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뜻하는데 앞에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단기는 1년 이내에 회수해야 되는 그런 부채를 뜻합니다. 1년 이내. 장기는 1년 이상의 상환기간이 있는 게 장기 차입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너무 과도하면 그것 또한 위험으로 들어가요. 너무 크면은. 자, 근데 부채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수금이 있어요. 가수금. 자, 이 모든 용어는 법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법인 물건 취급하시면 이건 하나도 이해 안 갑니다.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법인에 수금이 됐는데 이유가 없어. 왜 수금이 됐는지 법인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일단 가가 붙은 거예요. 가. 근데 어떤 제정신 아닌 사람이 생판 관계도 없는 법인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겠어요. 누가 될까요, 저거? 예. 모든 사람이 이제 모르는 법인인데 그 돈 가져가 누가 이렇게 그럴 리는 없죠. 보통 누가 법인에 돈을 넣을까요? 맞습니다. 대표님이 이거요. 우리 법인 쓰러져 가니까 내 돈 털어가지고 법인에 넣는 게 가수금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가수금은 대표님이 돈 끌어가지고 넣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근데 왜 부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다른 사람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팀장님도 지나가다가 바닥에 1억 떨어져 있어요. 그거 주시면 제 돈이에요? 아니에요. 그 제 돈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바로 부채쓰다가 뱉어내야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돈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일단 이유 없이 들어온 거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이거 내 돈 아니야. 이거는 갚아야 되는 돈을 판정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채.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특이하게 가수금이 대표님이 낸 것을 이제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입증해서 제 자료를 제출한다면 오히려 좋은 부채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 뒷백이 있구나 대표님의 그런 이제 담보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더 나아가서 부채 비율을 해소해서 와야 자금을 해주겠다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가수금은 대표님이 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본금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자본금 전환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가수금을 1억을 넣었다. 그러면은 법무사 통해서 가수금 1억을 자본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부채가 싹 사라지고 자본금이 더 부강해지는 회사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는 부채지만 좋은 부채에 속해요. 대표님이 낸 게 맞다면.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자본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 총계 안에 여러 가지 또 계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본금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법인을 세울 때, 나 1,000만 원에 세울 거야. 1,000만 원을 법인한테 입금하면 그게 뭐가 돼요?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이게 자본금, 자본금. 나중에 법인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주주들끼리 돈 증자 좀 하자. 그게 또 자본금이 돼요, 자본금. 회사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그 자원이 자본금이 자본금. 또, 이 이익은 뭐냐면, 그 회사가 자본금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이익이 났어요. 통장에 돈 쌓인 거. 장사를 잘해가지고 쌓은 돈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저거를 빼고 싶어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법인 영업 콘텐츠의 잉여금 솔루션, 가지입금 솔루션.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잉여금은 장사를 잘해서 돈이 쌓인 거잖아요. 자본 잉여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장사를 잘해서 쌓은 게 아니라 돈놀이 해가지고 쌓은 거예요. 돈놀이. 투자 노는 그런 게 아니라 자, 음, 자, 우선 이게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본금은 이 공식이 기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기본 개념이에요. 액면가는 뭐예요? 제가 최초의 법인 설립할 때 한 주당 가치를 정한 게 액면가예요. 액면가. 액면가.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액면가 10,000원에 1,000만 원짜리를 세운다라고 하면 주식 숫자는 총 몇 개죠? 1,000개겠죠? 네, 1,0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본금 계정에 들어가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다 들어가요. 일단 그 외의 경우의 숫자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자본 잉여금이라는 건 뭐냐면 액면가로 거래를 처음에는 하겠지만 3년하고 하루만 지나면 시가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 말고 호가거래도 가능해요. 내가 부르는 대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게요. 저희 회사 액면가가 지금 10,000원이에요. 올파이낸셜 셋이 10,000원인데, 제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저는 18만 원에 팔 건데, 호가로. 예, 근거 없이, 18만 원에 팔 건데, 사실 분 했는데, 누가 사시네? 한 주를 18만 원에. 한 주를 누가 사셨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 계정에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18만 원을 누가 샀으니까 얼마가 들어갈 거예요, 저기에? 주식수 한 개, 액면가 10,000원이었죠? 그러면 자본금이 10,000원만 올라가요, 10,000원. 그러면 나머지 17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방금 설명드렸던 자본 잉여금으로 계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말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주발초. 이게 주발초예요. 주발초. 네, 그러니까 시가나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했다. 네, 시가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호가로 발행해서 초과해서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에 이렇게 잡혀요. 18만 원이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만큼만 자본금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회사 운영하지도 않고 이 말장난으로 돈 벌었다. 자본으로만 돈 벌었다 해가지고 자본 이명인 건 이익이 아니라 음. 자, 그다음에 자본 중에서는 또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급. 이거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법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돈이 쑥 나갔어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지급은 됐는데 가요. 네. 누가 감히 법인금을 함부로 빼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밖에 없어요. 대표님. 대표님이 빼면은 이쁜 말로 가지금으로 이렇게 격을 맞춰주는 거고요. 우리 총무님이 빼면 횡령으로 바로 신고당하고.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내돈 나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게 가지금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가져와야 되니까 자본이 되는 자본. 내 돈이에요, 내 돈. 이유 없이 나간 거는 빌려준 걸로 판정을 해요. 네.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유 없이 돈을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빌려준 걸로 판정되기 때문에 법인의 자산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아요. 왜요? 돌려받기 어려운 자본. 돌려받기 어려운. 대표님이 보통 가져가고 쓸 때 쓸 때가 있으니까 대표님이 빼가지고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지금은 안 좋은 자본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본 잠시 개념을 좀 설명드리자면, 자, 부채 총계 안에 저런 부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본 총계 안에, 그 안에 이렇게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자본 총계가 큰 형이 제일 큰 계정이고 그 하위 계정, 하위 계정들이 그 안에 자본금도 있고 그 안에 잉여금도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건데 자, 질문 드리면 자본 총계가 커야 될까요? 아니면 자본 금이 커야 될까요? 일반적인 개념이죠. 헷갈리시나요? 네, 그렇죠. 자본 총계가 가장 큰 계정이고요. 그 안에 자본 금이라는 계정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잉여금이라는 법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자본금이 커버리는 거, 하극상이라고 하요 하극상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본금이 크면 안 돼요. 이 자본 총계가 가장 더 큰 계정인데, 아니, 그 중에 하나 계정, 이 자본금 따위가 얘를 누르고 있어요, 그냥. 자본 총계를 짓밟고 있는 거. 이게 기괴한 재무제표거든요. 이거를 자본 잠식이다,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은 그럼 왜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재무제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 제가 법인을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자본금. 자, 자본 총계 안에 제가 자본금이 있다고 했죠. 자본금. 자, 그리고 뭐 이익이익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일단 자본금 규정만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결산을 쭉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법인을 1,000만 원 주고 세웠어요. 22년에, 예를 들어. 근데 자본금 1,000만 원에 신고를 하고 세웠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결산을 쭈르르르 해보니까 이익금 난 것도 없고 돈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자본 총계가 1,000만 원 그대로 되겠죠. 지금은 자본 총계랑 자본금 똑같죠. 자본 잠식이 아니에요. 자, 근데 회사를 운영하면은 이익이 나면 뭐가 된다고요? 이익? 잉여금이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이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이익만 나요? 결손이란 것도 있죠. 예. 결손금을 자본 총계에 들어가요. 가로치고. 이렇게 가로친 계정은 마이너스 계정이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뭐 감가 대성축자는 그 감가금액 이런 것들 가로치고 재무제표에 있거든요. 가로친 거는 보통 마이너스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계정. 근데 제가 1년 동안 막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막 직원들 급여도 주고 막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500만 원이 결손이 났어요. 500만 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총계에는 이익금도 들어가지만 손해된 것도 재계산을 해야 돼요. 자본 총계는. 자, 그렇다면 자본 총계는 얼마로 바뀔까요? 500만 원으로 바뀌어요. 결손금은 요거는 마이너스 계정으로 산정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가로친 거는 합산을 할 때 마이너스로 합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본금 1,000만 원에 세웠다가 나는 이익이 못 나고 결손이 났어요. 마이너스 500만 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결손금이 아니라 이익금이 500만 원이었으면은 이게 없다고 가정해보고 하면은 자본 총계가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했게 반대로. 1년 동안 했는데 결손금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됐다. 그럼 자본 총계는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 잠식이에요. 왜 팀장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본금 규모 자체는요. 별도의 자본금 감소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한 번 신고된 금액은 변동하지 않아요. 자본금 감소를 신고를 하던가 자본금 증자 신고를 하던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요거는 고정되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본 총계만 변화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이 나면은 자본 총계가 떨어지게 되죠. 이게 자본 잠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진행할 때 2년 연속 자본 잠식, 2년 연속 결손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판정을 받아요. 자금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근데 2년 연속 자본 잠식인데 1년만 결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이 기업이 결손이 첫 번째로 났죠. 지금 1년 자본 잠식, 1년 결손이에요. 근데 다음 해에는 플러스 100만 원 이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다음 해에는 플러스 100만 원. 그래도 자본 총계가 60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본 잠식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본 잠식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언정 결손이 자본 잠식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2년 연속 결손은 그러니까 자본 잠식은 괜찮을 수 있지만 2년 연속 결손은 얼마나 사업을 계속 2년 동안 못했냐 판정을 그런 질문에 피할 수는 없어요. 음. 그거의 정당한 사유를 어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걸 더욱더 국가가 지켜야 됩니다. 자, 자, 그다음에 용어 설명을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모든 기업들은 그 손익계산서 이거 흐름에 맞춰가지고 다 똑같이 수익되어 있는데 최초의 기업의 이익이 난 게 매출액, 매출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얼마 썼냐?
이게 매출 원가를 빼는 거예요. 빼면은 그냥 순수한 매출 그 구조상의 이익이 나오는 게 매출 이익인데 이거 돌릴 때 이걸 그 매출 이익을 약간 사람들 썼을 거잖아요. 정기세 그걸 판매 관련이라고 하면 판매 관련 판관비를 빼면은 이제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영업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판관비랑 관련되지 않은 이익 그리고 또 다른 지출을 뜻하는 건데 대부분이 여기 이제 기업에서 투자하거나 돈놀이 하는 거 있죠. 그런 이제 금융 수익이 보통 영업 외 수익으로 잡히고요. 영업의 비용은 뭐 그 기업에서 뭐 이렇게 취득세, 세금 같은 거 낼 때 여기에 보통 자산 취득하면서 세금 내는 게 보통 영업의 비용이 많이 잡혀요. 뭐 과태료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잡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하고 플러스하다 보면 최종적인 이익이 경상이익이고요. 거기서 세금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이 당기순이익을 대표님들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주식회사의 본연의 취지는 이거 배당받으려고 만든 목적이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영리버릇. 비영리법인은 이런 형태는 똑같거든요. 비영리법인은 이건 아무도 안 네. 비영리 법인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할 테니까 배당을 받아갈 수가 없는 게 가장 차이가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가장 큰 차이인데 그러면 영리 법인이면은 배당을 받아봐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저거 안 하려고 해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단기순이익이 10억이 쌓여 있어요. 10억. 근데 저거를 배당 처리를 받아오자고 하니 배당은요,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다 종합소득세로 평가를 받아요. 세금이 5억 정도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최고 세율 구간이니까 50% 구간이니까 5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갖고 오지? 그럼 그냥 방치시키고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버카로 막 컴퓨터 사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돈 쌓이는 거 쓰려고 그렇게 이제 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빼올 수 있을까를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법인 영업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아이디어 드릴 거고. 근데 단기 순이익을 꼭 배당뿐만 아니라 자본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계정을. 그러니까 통장에 쌓여있는 그냥 예를 들어 1억을 자본금으로 일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일부분은. 자, 이거는 왜 하냐면 간단한 얘기예요. 팀장님들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어떤 이제 외부 업체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외주를 주려고 하는데 A라는 법인은 자본금이 1천만 원, B라는 법인은 자본금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 누가 더 신뢰성이 있어 보여요? B죠.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신뢰도, 공신력을 드높이기 위해서 또 당연한 얘기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입찰 사업을 여러 가지 다 오픈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자본금이 높은 기업을 더 안전하게 채택을 합니다. 신뢰도의 문제, 신뢰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당기 순이익 난 것을 배당하지 않고 회사의 자본금으로 바꾸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더 회사를 부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분식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분식. 자, 분식을 이 원리를 배우시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분식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를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건데 방금 보여드렸던 손익계산서 흐름표에 똑같이 나오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렇게 손익은 흐름대로 그냥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기업은 매출액이 7억 5천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7억 5천이 발생하기 위해서 5억 8천만 원치를 썼다는 뜻이에요. 5억 8천을 썼대요. 그러니까 총 매출 이익은 1억 6천 정도가 났는데, 여기 1억 6천 정도가 났는데, 평간비로 1억 5천을 썼다는 거죠. 평간비로. 밑에 쭉 나오겠지만, 쭈루루루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한 천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에요. 천만 원. 근데, 분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기초 상품 재고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재무제표는 그 전년도 거, 지금 이제 재무 신고하겠죠, 이제 곧. 전년도 거 1월 1일부터 완전 말인 12월 31일까지 기준을 톡 틀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기초 상품 재고액은, 자, 1월 1일,
1월 1일 날 이 회사의 창고 문을 열어봤는데 9,300만 원어치 재고가 있었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9,300만 원어치. 그렇고요. 근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물건을 산 게 6억 2천만 원어치를 샀대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제 창고를 탁 열어봤더니 1억 2,800만 원어치가 남아있었대요. 자, 그렇게 볼게요. 최초에 있던 자산은 9,300만 원어치. 근데 1년 동안 산 게 6억 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총 7억 1천만 원어치의 재고를 가동을 했는데, 그래서 7억 5천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7억 1천만 원어치를 가동을 했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문을 탁 열어보니까 재고가 1억 8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쓴 거는 5억 8천만 원어치밖에 안 썼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음. 자, 근데 여기서 분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똑같아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똑같아요. 그냥 이만큼 있었다 원래. 원래 이렇게 있었고 우리가 1년 동안 물건 산 게 6억어치를 샀다. 근데 마지막 날에 재고 그 창고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쌓여 있는 게 5억 원어치가 쌓여 있다고 신고를 하는 게 분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얼마를 쓴 거예요? 2억 1천만 원밖에 안 쓰고 7억 매출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출 이익이 얼마냐? 거의 5억으로 신고가 됐죠. 그리고 한 단기 쓴 게 1억 5천이니까 단기 순이익 대충 잡아도 3억은 그냥 넘어가요. 3억은. 이게 분식이에요. 분식. 기말 상품 재고에까지 장난치는 게 분식이에요. 분식.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표님들 그래서 재고 자산이 너무 과다하면은 재무제표 봤을 때 아, 여기 분식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표님 불법쟁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대표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모든 회계가 좀 잔인한 게 기업은 한 번 결손으로 확정된 재무제표 그거 하나 가지고 1년을 버텨야 돼요. 1년을. 그 기업은 1년 동안 투자도 원활하지 않을 거고요. 대출도 원활한 자금 조달에 애로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하면 안 되지만 기업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결손나는 지표 가지고는 모든 게 다 어려우니까 좀 분식이라도 해서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대표님들의 그런 속사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동요를 하지 마시고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식을 한 번 하면은 어, 저거 해결하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분식을 해결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고자산 재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야 돼요. 조금 조금씩. 음. 재고자산이 만년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연차가 될수록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재평가라고 해가지고 뭐 폐기 처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매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식도 대표님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깡이 있는 세무사는 하는 거 자기 라이센스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무사랑 상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매년 이렇게 플랜 잡아가지고 재고자산 재평가를 줄여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가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것을 잘 드렸구나. 자, 근데 자본금에 이 순이익을 자본금에 넣지도 않고 어, 배당을 받지도 않으면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남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좀 지방경에 표현을 하고 그 가지금은 암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은요 회사에 치명적인 거를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뭐 하더라도 칼로리 소모가 커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커요. 에너지는 세금 많아요. 세금. 주식을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으라고 덩치가 너무 크니까 세금이 과해요. 그리고 설령 청산은 보통 안 하지만 청산을 했을 때 저걸 다 잉여금을 주주들끼리 그 배당 처리로 끝내요, 배당. 그러면은 만약에 분식을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배당을 정말 받아오면 세금 내면 되는데 돈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배당 처리해버리면 세금만 나요, 세금.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지 여기 왜 이렇게 재무상이 많아? 그래서 분식 회계에 의심을 사고 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 분식 회계. 자, 그래서 이제 외관 기업들은 어,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적정 의견, 한정 의견. 적정 의견은 이제 외부 감사가 왔을 때 재무자산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한정 의견은 대표가 이해한 거고 안 돼요. 수립 불가합니다. 막 이런 한정 의견. 재무자산 파악을 못했다가 한정 의견이 대놓고 분식회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지의금 안덩어리 표현을 하자면 가지의금은요. 저희 회사는 이 교행정기보험을 지금은 잠깐 맡았지만 저희는 사실 원래도 환급금으로 영업을 안 하긴 했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설명드리겠지만 보험은 보험답게 사망보험이라는 거는 그 보험은 보험답게 쓰여지기 하기 때문에 뭐 환급금 사실 이 필요가 없긴 하지만 자 사지금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자산에 들어가지만 주식자산에 들어가서 모든 금액에서 꺼려해.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려준 돈이라고 평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돈 빌렸으면 뭘 받아야 돼? 이자를 법인은 받아야 돼. 그래서 인정이자라고 해서 4.6%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가지금 10억이 우스워요. 이 정도까지는 많이들 있어요. 여기 4.6%면 얼마예요? 4,600만 원이 숨만 쉬어도 이익금으로 잡혀요. 이자이. 영업의 수익으로 잡힌다니까요. 영업의 수익. 자,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달라지는 기간이 2억 초과냐, 2억 이하냐, 여기 따라서 10% 구간, 20% 구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금, 법인의 이익금 구간이 신고할 때 2억 초과면 대략 20%, 2억 이하면 10%, 두 배 차이가 나요, 두 배 차이. 근데 이 2억 중에 4,600만 원이 그냥 순이익으로 잡힌다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금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은 순이익 구간이 높아져서 법인세가 많이 올라가요. 많이요. 자, 근데 대표님들이 따박따박 이렇게 4,600만 원 이자 내는 대표님이 있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재무제표가 바뀌냐면은 가지금의 이자가 더 플러스가 돼요. 이자를 안 냈으니까. 대표님이 이자를 안 냈으니까. 누가 4,600만 원 따박따박 대표님이 그렇게 돼요. 안 내기 때문에 10억 4,600만 원으로 또 다음해에는 올라가요. 또 그럼 여기서 4.6%. 그러니까 가지금 10억 정도 있는데 20억 가는 거 몇 년이면 가요? 훅 가요, 훅. 그냥. 복리로 계속 굴러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뭐, 이미 난 글렀어. 그냥 뭐, 쌓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가지금은 대표님이 사망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빚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상속이 돼요. 어. 대표님이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해결을.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이 가지금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런 케이스도 요즘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3%만 주식을 갖고 있어도 회계장부를, 그러니까 세무조사 대상자를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지금을 누가 대여해 가는지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거를 토대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행정 프로세스상 조사를 일단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이 해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해임. 근데 물론 해임을 당하더라도 주식은 대표님이 압도적으로 갖고는 있겠죠. 회사의 주인격은 많은데 경영에는 차질이 생겨요. 회사에 막 해임된 이력이 이렇게 써 있는데 경영에는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은 지표 예, 가지금액의 그런 리스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가 왔을 때 가지금을 전부 다 상여 처분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조사관이. 이거 너 받아간 거다 상여로 해. 대표님이 10억을 진짜 대표님 후임원이 가져왔나요? 아니에요. 건설사분들은 대부분 우리 회사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시행사 가가지고 알랑방구 끼려고 뭐라도 매겨야 입찰을 해주잖아요. 다 이미 돈 쓰고 없는 돈이 10억. 근데 상여처분? 상여는 또 뭐예요? 종합소득세. 그러면 아니 10억 받은 적도 없는 세금만 5억을 토해내야 돼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금은 기업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표님의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 여러 가지로. 자, 마지막 네 가지 단어만 설명하고 식사하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요거의 딥한 개념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고 개념만 그냥 간단한 개념만 유상증자 단어를 쪼개서 보면은 증가 자본금이에요. 증가 자본금. 대가성으로 그러니까 유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유상증자예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주주들끼리 또는 투자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야 우리 법인에 돈 입금하자 증가 자본금 좀 증자하자 그게 유상증자예요. 그게 주주들 다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돈 입금하고 주식을 발행받는 행위 자본금도 올리고 이게 유상증자예요.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들끼리 돈 한 푼 안 내고 자본금을 올리는 행위예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뭐였죠? 단기 순이익을 자본금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요거는 정말 돈이 남아가지고 우리 이제 뭐 배당 그런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돈 많이 남으니까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자, 자본금 높이자 이런 케이스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강하다는 것을 좀 티낼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무상증자. 이따가 정관에도 나오지만 다른 말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상증자예요. 무상. 그럼 반대 유상감자. 반대 그것도 단어 쪼개서 보면은 감자. 예, 자본금 감소라는 뜻이에요. 자본금 감소. 뭐로 유상으로 대가성으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나 주식 이렇게 들고 있는데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는데 한 500만 원어치만 다시 판매를 해야겠어. 판매라는 개념은 아닌데 그냥 쉽게 일단 개념만 나 500만 원어치 주식 다시 가져가 법인한테. 법인은 사람이잖아요. 나 이거 주식 500만 원 주식 종아리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나 돈 내가 500만 원어치 자본금 다시 갖고 와. 그게 이상감자예요. 어, 법인에서 주식을 다시 회수해 가고 그걸 태워버리고 자본금을 줄이면서 자본금을 다시 주는 행위. 그게 유상감자예요. 감자. 다시 한번 1,000만 원으로 법인을 세웠는데 주식을 1,000만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 1,000만 원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500만 원 다시 가져가고 500만 원 줘. 그러니까 자본금이 떨어지니까 유상감자, 유상감자. 대가성으로. 반대로 무상감자. 우리 나 1,000만 원어치 주식이 있는데 500만 원어치 가져가. 돈을 주지 마. 이게 이상한 감자예요. 이상한 그렇게 작성할 것도 아니고 이건 왜 할까요? 어? 그래서 아까 이걸 설명드린 거 이거.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지금? 자본 잠식이란 상황이에요. 자본 잠식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또는 투자기관에서 안 좋게 바라봐요. 왜? 결손이 났으니까 자본 잠식이 생기는 거니까 결손은 왜 나요? 경영을 못했으니까 결손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건 안 좋은 지표예요. 심지어 상장 기업들은요, 자본 잠식이 2년 동안 50%, 이게 지금 딱 50% 정도 자본 잠식된 상태거든요. 이게 2년 되면 자동 상장 폐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크리티컬한 상황이에요, 크리티컬. 그래서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대표님이 1인 주주니까 이해도 그 1인 주주 확장 해볼게요. 아, 나 주식 이거 지금 1,000개 갖고 있는 거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아, 이거 이 중에서 500개만 법인에다가 팔아야겠다. 가져가. 그럼 법인은 이제 500개만 법인에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가져가. 그러면 이제 자본금에서 원래 이제 500만 원을 주식을 가져갔으니까 500만 원어치를 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주들끼리 다 동의를 해가지고 지급받지 아니하고 결손분과 상계 처리 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킵니다. 자, 이게 무상감자예요. 대표님도 주식 숫자가 줄어들어. 이렇게. 이게 무상감자예요. 무상감자.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본 잠식을 면했죠, 지금. 예. 자본 잠식이 넘어간 거예요. 자본 잠식이.
결손금은 상기 처리 안 했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본 잠식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무상 감자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 개념을 설명드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관에서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쉬시고 12시인데 1시 10분까지 식사하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일이 조금 밀려있어서 일 먼저.